그들은 당신에게 멕시코가 약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현실은 정반대다. 우리가 지금 이 격동의 2026년 초입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북쪽의 패권국에 굴복하는 장면이 아니라 21세기 가장 정교한 지정학적 체스 한 수가 조용히 실행되고 있는 순간이다. 기업 미디어가 관세와 이민 수사를 둘러싼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시선을 돌리는 동안 멕시코는 눈에 띄지 않게 전략적 동맹, 다시 말해 주권을 보호하는 지정학적 안전망을 짜왔다. 그리고 여기서 워싱턴에서는 감히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핵심이 있다. 이 움직임은 미국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그들이 그린란드를 장악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에서 더 이상 실질적인 선택지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상황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학교에서 배운 낡은 지도부터 버려야 한다. 대신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힘, 자본과 에너지, 공급망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 공식 서사를 떠올려 보자. 미국은 대체 불가능한 초강대국이며 덴마크의 주권 국가의 섬을 사라고 명령할 수 있고 동시에 남쪽의 멕시코를 손가락 한번 튕겨 복종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것은 물질적으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제국의 잔상이다. 2026년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모습은 힘의 과시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의 전략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패배했음을 스스로 알고 있는 체제가 내지르는 절박한 비명이다. 그리고 그 체제는 공포 속에서 깨닫고 있다. 자신들의 뒷마당이 이미 문을 잠갔다는 사실을. 조금 시간을 되돌려 보자. 수십 년 동안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하고 잔혹한 전제 위에 서 있었다. 비대칭적 의존이다. 미국은 자본을 제공하고 멕시코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멕시코가 자율성을 시도하면 금융적 위협으로 짓눌러 왔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는 변했다. 브릭스 블록의 부상과 글로벌 사우스의 등장은 학술적 개념이 아니라 지구 경제의 중력을 바꿔놓은 물질적 현실이다. 멕시코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이 사실을 백악관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했다. 워싱턴이 여전히 북극에서 냉전 놀이를 하며 덴마크와 나토를 압박해 그린란드의 히토류 광물을 차지하려 할 때 멕시코는 내가 생존을 위한 다각화라고 부르는 전략을 실행했다. 이는 멕시코가 더 이상 위성이 아니라 중심축이 되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맹은 TV 카메라 앞에서 잉크로 서명하는 조약이 아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해체하기 어려운 구조적 통합이다. 미국과 경쟁하는 경제권과의 깊은 연결이다. 2025년 말과 2026년 초의 데이터를 보면 멕시코는 단순히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공급망 자체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미국을 돕는 것처럼 보였던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전략적 관세는 사실 멕시코 계획의 일부였다. 수입 대체와 자국 산업 강화를 위한 조치였고 종종 중국 자본과 인도 기술이 멕시코 영토 안에서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바로 여기서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야망은 결정적인 벽에 부딪힌다. 미국은 여러 전선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고 착각한다. 북극 통제를 두고 유럽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도 동시에 멕시코를 계속 억누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자본은 유한하다. 멕시코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수동적 방어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몇 주 전 러시아가 멕시코를 자국의 전략적 범위 안에 포함시키며 외부의 군사적 강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중국이 유엔에서 멕시코의 주권을 지지했을 때 워싱턴의 위험 계산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라.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강요하거나
멕시코 영토를 힘의 투사 플랫폼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그들은 핵보유 강대국들의 조율된 반응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할리우드 영화처럼 러시아 미사일이 국경에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브릭스의 금융 무역 지원을 받는 멕시코를 제재할 경우 그 비용이 미국 경제 자체에 치명적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린란드와 직접 연결되는 지점이다. 미국은 남쪽 국경에서 실존적 위기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북쪽에서 알래스카 이후 최대의 영토 확장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 멕시코는 거인을 묶어두었다. 이 전략의 진정한 천재성은 그 미묘함에 있다. 멕시코는 워싱턴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 티메키를 파기하지도 않았다. 대신 훨씬 더 영리한 선택을 했다. 실패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존재가 된 것이다. 멕시코 전략의 핵심은 상호 의존의 함정에 있다. 글로벌 사우스와 생산 사슬을 깊이 통합하면서도 동시에 미국 제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유지함으로써 멕시코는 절묘한 균형을 만들었다. 워싱턴이 멕시코의 중립성이나 새로운 파트너십을 이유로 처벌하려 한다면 그 즉시 미시간의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텍사스의 물가가 폭등한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냉혹한 경제적 현실이다. 그래서 남쪽에서 손이 묶인 워싱턴의 힘은 북극으로 투사될 수 없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에게 공동 안보를 명분으로 그린란드를 넘기라고 설득하려면 최소한 가장 중요한 이웃과의 정치적 협력부터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 조건은 이미 무너졌다. 주류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숨겨지는 진실은 이것이다. 멕시코 동맹의 본질은 반미가 아니라 친주권이다. 그러나 제국적 질서에서는 주변부의 주권 자체가 중심부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진다. 리처드 울프나 진지한 경제학자들이 제국의 쇠퇴를 분석할 때 항상 지적하는 순간이 있다. 패권을 유지하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초과하는 시점이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다. 멕시코는 이 과정을 가속했다. 트안테펙 지협의 대륙간 회랑을 개방하고 다양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멕시코는 세계에 이렇게 말한 셈이다. 우리는 더 이상 달러 궤도에 종속된 파나마 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만의 경로가 있고 그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이 선택은 미국을 그린란드에서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는다. 미국의 전략은 절대적 힘의 투사에 기반해 있었다. 서방우를 지배하니 북극은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라는 사고다. 그러나 북미조차 정치적으로 소유하지 못한다면 멕시코가 유라시아 블록의 지지를 받는 중경국처럼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그 실체가 드러난다. 근거 없는 신식민주의적 환상일 뿐이다. 남쪽 국경에서 드러난 약점은 북극권에서도 그대로 노출된다. 유럽의 동맹국들은 이를 보고 있다. 멕시코가 미군 주둔과 종속에 아니오라고 말하고도 살아남고 오히려 번영하는 모습을 본다. 이것이 유럽에 용기를 준다. 그래서 그린란드는 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멕시코 위기는 이 현실을 가리기 위한 연막으로 소비된다. 폭력과 혼란의 이미지는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복되지만 실제로 멕시코 국가의 깊은 구조는 워싱턴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다. 선거 주기와 월가의 분기 수익에 눈이 멀어버린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과학적 배경과 명확한 정치적 시야를 가진 셰인바움 대통령은 다극 세계에서 힘이란 가장 강한 쪽에 줄 서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극을 잇는 필수적인 다리가 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멕시코는 이제 그 다리가 되었다. 미국은 강 건너편에서 소리를 지르며 통행세를 요구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자원 문제를 보자. 결국 이것은 순수한 역사적 유물론의 문제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는 군사 기술과 녹색 전환의 필수적인 히토류 때문이다. 왜 지금 이렇게 급한가? 중국이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아이러니가 있다. 멕시코를 소외시키고 중국 인도와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도록 밀어붙임으로써 미국은 그린란드를 손에 넣더라도
그 자원을 처리할 숙련 노동력과 인접한 산업 기반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북쪽의 원자재를 원하면서 남쪽의 공장을 파괴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모순이다. 그리고 멕시코가 구축한 이 보이지 않는 동맹에는 군사 외교적 차원도 있다. 러시아가 지역 전략 대응 원칙을 가동한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륙 외 강대국이 북미의 방어적 레드라인을 그었다. 하지만 이는 공격이 아니라 경제적 방어다. 워싱턴의 매파들은 알고 있다. 멕시코를 정리하기 위한 확전은 더 이상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한 경찰 작전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을 찢어버릴 수 있는 대규모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사실을 개입 비용을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멕시코는 행동의 자유를 사들였고 그 자유로 미국이 북극에서 요구하던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박탈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의 25% 관세를 들먹이며 그린란드를 넘기라고 협박하는 모습은 외교적 길이 이미 막혔다는 결정적 증거다. 그러나 멕시코가 보여준 선례 앞에서 그 위협에 과연 어떤 신뢰가 남아있는가? 멕시코의 저항은 등대처럼 작용한다. 3,000km의 국경을 공유한 나라가 협력은 예 종속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덴마크가 유럽연합의 보호를 받는 덴마크가 왜 못하겠는가? 멕시코의 사실상 다극 세계 동맹은 공포를 깨뜨렸다. 그리고 공포 없이 제국은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먼로 독트린의 종말을 보고 있다. 선언이 아니라 현실적 무용지물로서의 종말이다. 멕시코는 세계를 집 안으로 초대했고 그 순간 동네의 규칙은 바뀌었다. 미국은 현대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략적 고립 상태에 놓였다. 군사력은 여전히 막강하지만 이웃과 동맹의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실제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린란드는 이제 도달할 수 없는 상징,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대국의 열병 같은 꿈이 되었다. 반면 멕시코는 실용적이고 다각화된 주권에 기반한 미래를 대표한다. 다음이 평온할 것이라 기대하지는 마라. 더 거친 수사, 더 많은 제재 위협, 국경에서의 도발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가 구축한 동맹의 구조는 이념이 아니라 상호 경제적 이해에 기반하기 때문에 견고하다. 아시아의 거대 자본은 멕시코를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최적의 관문으로 본다. 유럽은 규칙을 존중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본다. 미국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예외주의만을 움켜쥐고 있을 뿐이다. 이제 이 상황의 내부 기계 장치를 더 깊이 들여다보자. 외교적 표면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미국의 마비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이다. 워싱턴의 선택지가 없다고 말할 때 항공모함이나 드론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무기는 넘쳐난다. 문제는 미국식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이제 스스로의 감옥이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라는 이름으로 산업 기반을 리오그란데강 남쪽으로 이전했다. 멕시코를 자국 경제의 필수적인 공장으로 만들어 놓고 2026년에 이 결정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디트로이트, 실리콘밸리, 월가의 이사회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라.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외칠 때 미국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다. 그들은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정부를 두려워한다. 백악관이 멕시코와의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글로벌 사우스와의 새로운 연계를 끊기 위해 제재를 가하는 순간 미국의 공급망은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멈춰 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 항공우주, 소비자, 전자제품, 심지어 가공식품까지 모든 것이 국경의 흐름에 의존하고 있다. 멕시코는 이를 알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알고 있다. 그리고 베이징과 뉴델리의 전략 파트너들 역시 알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경제적 의존성을 멕시코의 방패로 바꾸어 놓았다. 이 지점에서 다시 그린란드의 집착으로 돌아가 보자. 왜 지금인가? 왜 나토를 위협하는가? 미국은 너무 늦게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21세기 핵심 자원 경쟁에서 이미 뒤처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펜타곤은 유도 시스템 F-35,
이른바 황금돔 같은 군사 프로젝트를 위해 희토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 광물을 누가 가공하는가? 중국이다. 그리고 그 중국은 서방 시장을 겨냥한 첨단 가공조립 공장을 어디에 짓고 있는가? 바로 멕시코다. 트안테펙 회랑과 바이오 지역의 새로운 산업단지 안에서 말이다. 여기에는 백악관의 어떤 보좌관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다. 설령 미국이 무력과 강갑으로 그린란드를 손에 넣고 광물을 채굴한다 해도 이를 경쟁력 있게 가공할 산업 능력이 없다. 결국 그 광물은 멕시코로 보내지거나 브릭스 동맹이 지배하는 공급망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순환적 함정이다. 그린란드라는 물리적 영토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은 19세기의 유물이다. 21세기의 힘은 가치 사슬과 연결성에 있다. 트럼프가 얼음 위에 깃발을 꽂으려 할 때 멕시코와 그 동맹들은 세계 경제 운영 체제를 배선하고 있다. 트안테펙 지역 대륙간 회랑을 보자. 이것은 단순한 철도가 아니다.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것은 세계 무역 지리의 제작성이다. 파나마 운하는 만성적 가뭄으로 병목이 되었고 비용은 치솟았다. 세계는 대안을 필요로 했다. 미국은 그 대안을 자신들이 통제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틀렸다. 멕시코는 프로젝트의 주권적 통제를 유지한 채 유럽과 아시아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혼합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제 아시아에서 미국 동부나 유럽으로 향하는 화물은 더 이상 미국의 감독 아래 있는 단일 통과 지점을 거칠 필요가 없다. 만약 워싱턴이 캘리포니아 항만에서 중국 무역을 봉쇄하려 한다면 선박은 살리나 크루스로 내려와 열차로 코아차코알코스를 가로질러 단 몇 시간 만에 반대편 바다로 나간다. 멕시코는 세계적 안전 밸브를 만들어냈다. 물류의 흐름을 유지하는 대가로 지정학적 지대를 얻고 미국이 가장 즐겨 쓰던 무기, 해상 봉쇄와 항만 제재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 이 변화가 유럽에 미친 파장을 주목하라. 이것이 바로 그린란드 전략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지도자들은 미국 외교 정책의 권위주의적 변화를 오래전부터 불안하게 지켜봤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유럽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대서양 건너 멕시코를 본다. 군사력의 극단적 열세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자율성을 지키고 파트너를 다각화하며 워싱턴의 명령에 아니오라고 말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본다. 멕시코의 사례는 유럽의 척추를 곧게 세웠다. 덴마크 총리가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거절이 아니었다. 경제적 총알이 이미 떨어진 세계 경찰을 냉정하게 계산한 정치적 독립선언이었다. 멕시코 동맹은 석유나 아보카도보다 더 귀중한 것을 수출했다. 저항의 실현 가능성이다. 워싱턴의 거품 바깥에서도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제 금융의 층위를 보지 않고는 이 퍼즐을 완성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리처드 울프 같은 경제학자가 반드시 짚는 지점이 등장한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제국적 모험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은 달러가 의심받지 않는 기축 통화로 남아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런데 멕시코는 브릭스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하면서 점점 더 많은 거래를 자국 통화나 달러를 거치지 않는 결제 메커니즘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달러 체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멕시코를 통해 이동하는 석유 한 배럴, 리튬 한 톤, 전자부품 하나하나가 달러를 우회할 때마다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은 조금씩 약화된다. 미국 행정부는 제국적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 그린란드 사례처럼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군사 배치와 매입 약속에 천문학적 자금을 써야 한다. 그 돈은 결국 발권으로 충당되고 이는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값싼 수입품이 필요하다. 그 수입품은 어디서 오는가?
멕시코와 중국이다. 그런데 멕시코를 처벌하려 한다면 그 즉시 저가 상품 공급이 끊기고 물가는 다시 폭등한다. 사회적 불안이 국내에서 터져 나온다. 이것은 미국 스스로 묶어버린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다. 멕시코 전략의 혁명성은 여기서 더욱 분명해진다. 북미 담론을 미국 민족주의자들 자신에게 되돌려준 것이다. 멕시코가 특정 중국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을 때 워싱턴의 매파들은 환호했다. 멕시코가 드디어 미국 편에 섰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글씨를 읽지 않았다. 이 관세는 중국 기업들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떠나거나 멕시코 안으로 들어와 투자하라.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중국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멕시코에 뿌리내린 중국이 늘어났다. 멕시코에서 세금을 내고 멕시코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로 말이다. 워싱턴은 무역 장벽을 원했다. 멕시코는 투자 스펀지를 만들었다. 미국이 밀어낸 자본을 흡수해 자국 산업 기반을 현대화했다. 이제 미국이 남쪽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바나나 공화국을 보지 않는다. 전기차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첨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신흥 제조 강국을 본다. 이런 물질적 기반을 가진 국가는 협박으로 주권을 내줄 수 없고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말로 사용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선택지가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다. 미국은 군사적 선택지가 없다. 그 대가는 제3차 세계대전이거나 자국 경제의 붕괴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선택지도 없다. 제재는 부메랑이 되어 자국 소비자를 직격한다. 외교적 선택지도 없다.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멕시코의 신뢰도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상승하고 있다. 그린란드는 미국 외교 독트린의 말기 증상이다. 영토가 곧 권력이라는 믿음은 21세기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권력은 연결성과 공급망의 회복력에 있다. 최근 몇 주의 움직임을 보라. 미국 국무장관이 관세 위협으로 엉망이 된 나토를 수습하려 브뤼셀을 오가는 동안 멕시코 외무장관은 인도와 브라질 대표단을 맞아 소노라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다. 대비는 극명하다. 한쪽은 과거의 제국을 협박과 임시 방편으로 붙들고 있고 다른 한쪽은 계약서와 콘크리트로 미래의 기반을 쌓고 있다. 여기에는 심리적 차원도 있다. 미국의 집단적 의식은 자국 반구에서조차 정치적 역동성의 2인자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명백한 운명을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물질적 현실은 이데올로기를 개의치 않는다. 산업 기반을 방치하고 이웃과 싸우며 빚을 한계까지 늘리면 결국 우위는 사라진다. 멕시코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이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저 가만히 서서 문을 열고 미국 내부의 모순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이것이 북미에 가까운 미래에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더 이상 워싱턴의 독백이 아닌 필요하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 사이에 긴장된 대화를 보고 있다. 그 한가운데서 캐나다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만약 멕시코의 전략적 자율 모델이 성공한다면 그리고 모든 지표는 그것이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 대륙 관계의 전면적 재편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멕시코 동맹은 폐쇄된 블록이 아니라 개방된 플랫폼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배타성을 요구하는 패권국에겐 가장 위험하다. 이제 이 3차원 체스판의 종착점을 분명히 짚어보자. 이것은 내일 아침 보도자료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월가의 모든 주요 분석가들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지만 대중에게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다. 2026년 7월로 예정된 티메크 재검토다. 워싱턴은 이 날짜를 마지막 기회로 본다. 멕시코의 숨통을 조이고 중국과 브릭스의 문을 닫도록 강요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도박사의 오류다. 판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옛 규칙으로 카드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미국은 시장 접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애원하는 파트너를 기대할 것이다. 대신 그들이 마주할 것은 전혀 다른 멕시코다. 전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차분함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문을 닫고 싶다면 닫으라. 인도는 우리의 리튬을 기다리고 있고 중국은 우리의 자동차 부품을 기다리고 있으며 유럽은 당신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와 노동력을 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카드다. 왜냐하면 미국이 위협을 실행하면 자국의 탈산업화를 가속하게 되고 실행하지 않으면 국경 바로 옆에서 다극 모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패배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얼어붙은 그린란드 문제로 돌아가 보자. 역사는 이 구매 시도를 야망의 상징이 아니라 전략적 실명의 기념비로 기록할 것이다. 미국은 미래의 가상 전쟁을 위해 북극의 섬 하나를 확보하려고 외교적 자본을 태우고 나토를 위협하는 동안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대륙에서 현재의 경제 전쟁을 이미 패배했다. 이것이 제국의 비극이다. 주변부로 과도하게 팽창한 나머지 중심이 붕괴되는 순간이다. 황금돔과 군사화된 안보에 대한 집착은 21세기의 진짜 안보, 즉 공급망의 안정, 사회적 결속, 경제적 협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